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과거에는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당연했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명절의 문화도 크게 달라졌죠. 명절 전후가 되면 또 쓸쓸한 사연들, 기구한 사연들, 마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달빛에 가려진 어두운 저 뒤편처럼 명절이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빈부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여러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요즘, 주변을 돌아볼 여유마저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요. 명절이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 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지하고 또 서로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돌봄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번 추석 연휴, 이런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5시엔 대세남 추석 특집 방송으로 대전시의 공적 돌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적 돌봄 현재를 진단하고 또 공적 돌봄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제작됐다는 양해 말씀드리면서 9월 9일 금요일 추석 연휴 첫날에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또 국가 차원의 여러 지원, 정책들 나왔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봄 인프라와 돌봄에 대응하기에는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은 일상에서 느끼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현실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전시 공적 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대전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시 장애인 부모회 이옥주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장애인 부모회입니다. 네. 바쁘신데 자리를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먼저 김혜영 센터장님부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장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옥주 회장님도 간단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보다는 우선 장애인 부모회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는 장애인과 가족의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지원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지가 30년 정도 됐어요. 대표적인 장애인 부모 단체인데요. 예. 우리는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장애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이라든가 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뭐 동료 상담, 여러 가지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체고, 저는 거기에 대전시의 회장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미리 녹음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추석 연휴의 첫날이 될 텐데요. 어떠십니까? 이번 명절에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옥주 회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그 무슨 큰며느리의 역할이 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서 이제 저 며느리 노릇도 하고 큰엄마 노릇 또 외숙모 노릇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들하고 조금 연휴가 기니까 놀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맡은 바 역할도 다 하시면서 여유를 좀 찾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김혜영 센터장님은 이번 명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워킹맘으로서 또 워킹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명절 연휴에는 또 떡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또 일가 친척들하고 뭐 바글바글 같이 이제 함께 보내면서 또 며느리로서 역할 또 뭐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남은 시간은 제 휴식의 시간을 좀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공적 돌봄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그 장기간의 투병과 생활고 끝에 쓸쓸히 생을 마감한 이 수원 세모녀 사연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인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습니다. 위기 가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원 세모녀의 사연처럼 이 고립에 처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좀 담당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과제를 또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 수원 세모녀의 사연 두 분도 접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먼저 김혜영 센터장님. 그렇죠. 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복지는 당사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요. 다행히 주위에서 알려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데 그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망설이는 거죠. 이러한 현실 때문에 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이런 빈틈을 또 선제 차단하지 못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옥주 회장님은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안타깝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되게 안타까운데 이런 사태는 일종의 긴급 돌봄에 해당되는 사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돌봄하고 긴급 돌봄이나 재난 시의 돌봄하고는 약간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긴급 돌봄 사태에 당연히 공적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요 세모녀 사건 말고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영 케어러 자기 아버지를 돌보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만든 방치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사건에도 굉장히 주목이 좀 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어디다가 좀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냐,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지 그랬냐라고 네. 이렇게 이제 평을 하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당해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그 말을 조리 있게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지 그랬을까? 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당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그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의 언어 폭력이다 이런 글을 읽고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신청주의라는 거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상황에서의 얘기지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안타깝죠. 예. 지자체마다 이런 사연들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개입하겠습니다. 지원책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사각지대를 찾아서 발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걸까요? 현실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보편적 복지 이제 실현이라고 하는 또 슬로건 안에 또 모든 국민이 굉장히 평등하게 그렇게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들은 한마디로 선별적인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촘촘히 메우느냐, 그거에 관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타겟형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 그리고 또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세무과나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취납자 또 단수 가구 데이터를 이게 추출을 한 다음에 각 구의 사회복지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관련 데이터를 그렇게 넘기는 거군요. 네. 예. 그러면 동사무소 이제 직원이 그 해당 가구를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생활 시태를 조사를 한 후에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 자원을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건데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새 모녀처럼 주민등록지하고 거주지가 다르다 이러면은 또 주민등록을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 신청을 해주고 이렇게 또 반면에 가정 방문이 이제 잦은 집배원이나 뭐 가스 검침원 또 부동산 업자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 직원 이런 직원들을 그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또 활용을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또 이런 대책들이 한간에 이제 사람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대응책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서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도 대가족이고 지역 사회가 이제 공동체라는 우리는 크게 봤을 땐 다 가족이다 이런 뭔가 연대 끈끈한 의식이 뭐 질서가 돼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담장 너머를 다 서로가 이웃끼리 보고 살았던 그런 사회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뭐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이런 뭐랄까요 연대적인 질서 자체가 해체가 됐고 공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 공백이 메워지지 않으면 단절과 고립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 이제 지금의 사회에서는 공적인 돌봄에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김영 센터장님, 그 오늘날의 공적인 돌봄의 의미,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이제 돌봄이란 게 무엇인가 그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돌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이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진시키든지 아니면은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체주의적인 지금 이제 사회의 형태에서 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또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그런 가사 간병의 부담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날이 커져가는 돌봄 부담을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제 동거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롯이 그 감당을 해라라고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지요. 그게 사회적 네. 비용이 너무 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 돌봄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이라는 것은 국가적 또는 공적, 공공성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서 이런 국가적인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 돌봄이다. 그래서 돌봄의 주체를 가정 내에서 이제 사회로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그런 자신의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행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공적 돌봄의 현재를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 있거나 장애, 너무 어리거나 또는 이제 고령인 경우, 또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그럴 텐데 특히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난 상황이 닥치자 뭐 이미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런 돌봄의 문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옥주 회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돌봄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뭐 공적이다 사적이다 그런 개념이 사실 없었잖아요. 다 가족이 돌보는 거였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공적이다 사적이다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상적인 돌봄이 있을 수가 있고 긴급한 돌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기후 위기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팬데믹 같은 사태나 또는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빈곤 이런 거에 관한 재난 시의 돌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돌봄을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제 일상적인 돌봄은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이 지금 이제 뒤섞여 있어가지고 공적인 부분이 조금씩 확대돼가는 부분이고 재난시나 긴급시에는 공적 돌봄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재난시나 긴급시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난 상황이 돌아오는 거기도 하고 또 차츰 재난 상황, 차츰 긴급 상황이 돌아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마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게 바로 긴급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일상적인 돌봄에서는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이 섞여 있지만 공적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부분이고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그게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고 그게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부분이 우리의 고리죠. 약한 고리. 네. 약한 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센터장님은 지금 우리의 공적 돌봄의 서비스 지금 수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이집 또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또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요양시설은 또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고요. 이래서 재난 상황이 공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어떻게 보면 돌봄의 재가족화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이제 돌봄을 그렇죠. 다시 또 하는 상황이 되는,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혼란으로 인해서 공적 돌봄 재정비의 필요성이 또 대두되었고요. 또 돌봄 대란의 대책으로 긴급 돌봄 사업을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봄 취약계층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각지대가 그 방치되지 않도록 또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15개의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또 아동의 공적 돌봄에 초점을 맞춰서 또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아동 돌봄 정책의 문제점을 또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아동 돌봄 기관의 공공성 강화, 또 서비스의 질 제고, 또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와 온종일 돌봄의 지속적인 확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있고요. 또 아동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좀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미흡하고 또 보완할 점, 또 개선할 점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지역 간의 편차는 그래도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대전시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뭐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다릅니까? 지역마다 어떻습니까? 여기 충청도잖아요. 예. 약간 느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돌봄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조금 짧은 거에 비해서 장애인은 사실은 평생 돌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기간이 좀 많이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 경기도나 충청도 같은 데에 비해서 대전에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긴급 돌봄 상황인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보호자 부모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뭐 경조사에 꼭 가야 되는 경조사가 있거나 할 적에 당장 우리 저기 장애 있는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는 게 굉장히 긴급한 돌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뿐이지 사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언제 일어날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긴급 상황에 이렇게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체계가 전혀 없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꽤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어떤 시설에 지정을 해가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TO를 남겨놓고 저기 시설을 항상 대기 상태로 남겨놓은 시설들을 많이 지정을 해놨어요. 예. 충북 같은 경우는 시가 아예 건물을 마련해가지고 위탁을 충북이요? 해가지고 네, 청주요. 우리보다도 예. 어쨌든 인구가 적은데도 저희 건물을 마련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그런 경우에 긴급 돌봄이 가능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전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안도감 이런 거의 효용은 그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늘 비워놓고 선생님 한 분 늘 대기시켜놓고 누구든지 급하면 오세요라고 말하는 그거에 드는 비용보다
그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이 훨씬 더 효용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에서도 네네. 지금 대전이 좀 뒤처져 있고 뭐 광주형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광주에서 어떤 가족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광주시에서 부랴부랴 24시간 돌봄 체계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했는데 대전에는 그런 것도 지금 좀 부족한 편이고 뭐 부산형 무슨 뭐 자립생활 뭐 이런 모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좀 현찮은 편이고 아주 약간 좀 늦은 편입니다. 뭐. 아 그렇군요. 좀 네. 회장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김영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좀 차이를 느끼십니까? 네, 이제 또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설 확충이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 좀 빠르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아이 대전에서 또 아이에 대해서 아이 돌봄에 대해서 5개년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해서 대전의 돌봄 욕구 조사를 이제 먼저 실시를 했고 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또 온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초등학생들 또 복지 그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영유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시설에 대한 확충을 지금 장애인 시설 부분은 좀 확충이 부족해서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정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아동 돌봄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에 대한 확충을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다학교 돌봄 센터도 지금 확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지금 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중이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대전시에서 돌봄 정책에 대한 부분에 허브 역할을 하는 그 대전시의 또 돌봄의 허브 역할 기관을 또 2020년도에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아이 돌봄 정보를 통합적인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점 온돌방이라는 돌봄 공동체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돌봄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파견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타 지역과 차별되는 그런 돌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또 대전시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연락해서 모델링하고 싶다라고 할 그렇군요. 정도로 예, 그런 또 센터를 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 온돌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네요. 온마을 돌봄을 줄여서 온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돌 그렇구나. 네트워크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따뜻한 이름입니다. 어쨌든. 네. 자, 오늘 5시에 대전하면 대전시 공적 돌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대전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 또 대전시 장애인 부모의 이옥주 회장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정책이 잘 끌고 가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우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이 보셨을 때의 돌봄 정책의 부족한 점,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혜영 센터장님? 네. 우선 영유아기의 공적 돌봄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확충이 돼서 대전시만 해도 91% 정도는 영유아기에는 공적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초등학생은 16.3% 정도밖에 방과 후 공적 활동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16.3%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 통계에 나왔어요. 네. 이러다 보니 또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족 이렇게 지금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공적 돌봄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또 아동의 학습 격차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아동 돌봄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 사교육 점점 늘어나니까 또 경제적 어려움에 또 처해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적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저희 대전시가 좀 공적 돌봄의 그런 확충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옥주 회장님께서 보시는 뭐 돌봄 정책의 부족한 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장애인계에서 돌봄 얘기하면 좀 약간 구시대적으로 느껴지는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장애인 그러면 자립, 자기결정, 뭐 직업을 통한 무슨 뭐 자활 뭐 이런 거에 사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네. 네, 가능하면 뭐 많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립생활 하게 하는 게 이제 정책의 말하자면 목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있어요. 분들. 네. 그런데 저 좀 세련된 정책은 전부 자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장애인 쪽에 돌봄 얘기하면 좀 촌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저희는 장애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장애 등록을 받은 아동이 이제 저 보호자가 저희 가족 기능을 제대로 다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 그런 가족을 돕기 위해서 돌보미 선생님을 파견을 한다든지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종류의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에 구체적으로는 뭐 문제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장애 등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낮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예. 또 뭐 중위소득 120%가 넘어가면 받을 수 있긴 있는데 뭐 시간당 단가가 뭐 5,000원, 4,000원 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든지 또는 그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의 질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장애인 아동 양육 지원 사업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돌봄 전체 정책에서 장애인 돌봄 정책에서 문제점을 보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은 빨리 자립시켜가지고 저 자활을 하게 해야 된다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지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한 게 저는 정책적으로 일단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목표만 보고 마치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약간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기 뭐랄까 기능이 도저히 아닌데 그러니까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그 시급한 것이. 예 그리고 훈련을 해도 자립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예, 뭐 그렇죠. 우리가 늘 우영우 같은 사람만 보고 이게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조금 이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항상 좀 안타깝고요. 행정 편의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부처 간의 이런 네. 의사 결정에 좀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돌봄 정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출산 뭐 그 정책하고 또 일가정 양립 그런 지원 정책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그 양적 확대가 확 이루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동 중심, 이 돌봄 대상자 중심의 관점이 되게 미비하고 또 돌봄의 그런 격차, 질적인 격차가 굉장히 이제 한계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돌봄 정책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유아 돌봄 서비스 그 지원하고 또 초등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돌봄 지원 정책하고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네. 또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사업은 정책 대상의 범위와 서비스 내용은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운영 방식하고 전달 체계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의 연령은 중첩이 되고 또 서비스의 질적인 그런 격차는 더 발생이 되고 그러겠네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 시에 그런 긴급 돌봄이 미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한계와 사각지대가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그 정책적으로 또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이제 가족의 돌봄이 아니고 공적 돌봄을 하다 보면 돌봄 종사자가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돌보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희 돌봄의 질은 정말 돌봄을 종사하는 종사자의 질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돌봄 종사자에 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돌봄 종사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그 처우에 이제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은 특히 또 우리 장애의 돌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그렇겠죠. 계세요. 예.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 돌봄은 그냥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하고 네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봄 종사자들이요, 굉장히 저임금 또 장시간 노동 이런 근무 여건 등이 열악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이렇게 유인하지도 또 장기 근속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다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돌봄 연대라는 거를 구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는데 이분들의 주장을 이제 크게 말을 하자 그러면 모두에게 차별 없는 돌봄권, 두 번째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세 번째는 모두에게 안전한 돌봄 노동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돌봄 노동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장애 아동 양육 사업이나 뭐 어린 아동 양육 사업, 취약계층 다 돌봄 사업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돌봄을 받으려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공자 역시도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의 구성원이기가 쉽다. 네. 정말 취약한 네네. 분들이 결국은 그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돌봄 노동권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큰 아젠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이옥주 장님, 장애인들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한동안 이 시설과 관련된 탈시설화가 탈시설 얘기가 많이 상당히 사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슈가 네. 됐었는데 최근의 추세라든가 뭐 현황은 어떻습니까? 탈시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방향에 있는 거는 사실은 맞아요. 공동시설에서 여럿이 산다는 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가 그건 다 짐작할 당연하죠. 수 있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밖에 나와서 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그분들을 같이 살 만한, 포용할 만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탈시설 하니까 심지어 엄마들이 상복 입고 데모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엄마들이라고 그래서 자식들이 그 공동생활 시설에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굳이 데모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뭔가 나는 돌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이제 장애 아들들을 이제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돌봄 제공자죠. 그리고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예요. 현재 우리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지금 애들을 봐주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용자예요. 예. 또 저는 부모 회장으로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이기도 해요. 저희도 공적 돌봄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저도 곧 돌봄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가 다 돌봄을 그렇죠. 받을 누구나 사람.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우리 아들들은 그나마 지금 사적인 돌봄을 일부 엄마한테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의 돌봄을 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돌봄이라는 게 어떤 좀 불행한 사람들, 어떤 좀 운이 좀 나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인데. 그렇게 끝낼 문제가 분명히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전체의 문제고 우리가 금방 닥칠 문제인데 내가 당장 돌봄의 영역에 있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 마련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 대전시의 민선 8기에 네. 돌봄 공약들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예, 예.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추진,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두 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이런 공약들이 잘 실행이 되면 잘 담겨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분명히 관련돼서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실행 계획들도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긴급 돌봄 시설은 뭐 곧 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것 같은 구체적인 게 말씀을 없는 하시더라고요. 거네요. 예. 그래 긴급 돌봄 시설은 정말 필요하니까 정말 무슨 사고가 나야 그때서 무슨 광주처럼 24시간 돌봄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긴급 돌봄에 대해서는 이번 민선 8기에서 실행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네.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마저도 사실 명확한 계획을 접하시지는 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온 차제에 돌봄권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많이 퍼지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돌봄이 누구한테 나를 돌봐주세요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당당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돌봄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봄 노동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예. 좋은 돌봄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돌봄 그냥 마지못해 저 쌀 갖다 주는 그런 돌봄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인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좀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네네. 어떤 정책적으로 건물 하나 짓고 센터 하나 더 짓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거 성격 자체가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김영 센터장님은 이런 민선 8기의 뭐 공약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좀 실효성이 있을지 네, 잘 담기고 있는 현실이 잘 담기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또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에 대한 시간을 또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 대전시의 민선 8기 돌봄 공약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국을 대상으로 봤을 때에는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서울시는 워낙 빠르다 보니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는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런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신 응답자들은 96%가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족 간의 다툼이 감소되었고요. 또 돌봄이 수월해져서 가족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응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전시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한다면 또 우리 한부모 가정의 돌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한부모 가정에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자들은 굉장히 돌봄 때문에 나가서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공약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 환경하고 처우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보육교사의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한 그 정책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니까 정말 대전시가 좀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을 해주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대전의 출산율도 전국의 출산율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저출산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실까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말씀. 저출산 예. 고령화라고 하면은 저희 가까운 일본. 나라의 일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보다 굉장히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일본은 그래도 1.34%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0.81, 올해는 0.7%대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속도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속도가 더 빠른. 우리나라는 거죠. 롤러코스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왜 안 낳느냐. 여성을 아이를 낳는 그런 이런 걸 보다는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공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 환경 중에 또 아까 이 노동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정말 돌봄의 질을 높이는 거고 이러한 우수한 인력이 보육 현장에 딱 유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요인이 처우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그런 보육교사 근무 환경, 뭐 정당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질 높은 보육의 선결 과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동에 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게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장애 쪽에는 어쩐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뭐 시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모이고 뭐 아이도 많이 낳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대전시 공적 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대전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 대전시 장애인 부모회 이옥주 회장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오늘 모셨으니까요. 센터장님이 지금 계시는 대전시 가족센터가 어떤 좀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센터는요. 우선 여성가족부하고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으로 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스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2006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게 대상이 양쪽으로 나뉜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분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통합 사업으로 그래서 예. 대전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너무 길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센터명이 가족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쉽게 오실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센터명이 변경되었고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올해 저희 다문화 비다문화의 그런 대상별 서비스 지원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조직 개편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상담팀, 공동체 문화팀, 특성화 사업팀, 통합사례관리팀, 아이돌봄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돌봄 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 선생님들을 직접 가정으로 파견해서 가정으로요? 예. 1대1 그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 종일제가 있고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또 기관 연계 서비스의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대전시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료 상담 같은 게 있어요. 동료 상담은 굉장히 우리 장애 아동을 키워본 엄마들이 하는 동료 상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로 뭐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한테 동료 상담하는 건 아니고 훈련을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받으면서 상담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슈퍼비전 받으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동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희가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니까 혹시 처음에 장애 진단을 받고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고 당황스럽다거나 정보가 모질라되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혼자서 해결하실 수는 없죠. 네네. 예, 당황스러울 그게 적에 현실입니다. 예.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동료 상담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비장애 형제들도 되게 어려워요. 장애 형제들한테만 엄마들이 쫓아다니다 보면 소외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좀 받고 가정 안에서요. 예. 그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장애 당사자 자조 모임들 이런 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회에서요. 그런데 요 양육 지원 사업에 관해서 양육 장애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항상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더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적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노동 단가를 가지고 조금 경한 친구, 조금 더 심한 친구 이렇게 네네. 돌보다 보면 좀 심한 친구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더 힘든 친구들은 더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데 더 서비스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좀 늘 있었어요. 장애 아동 양육 지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해 보려고 늘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부모에서 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기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우선 전화를 주셔가지고 돌보미 선생님을 파견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관한 전달 체계도 지금 딱 우리 사회 부러지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가정의 내에서 오롯이 그렇게 혼자 짊어지시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봄권이라는 예. 말 자체가 사실 최근에 나온 말 아닌가요? 옛날부터도 돌봄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돌봄을 받을 수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또 명절이라서 우리 다 그렇지만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이번 명절을 또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또 숨어서 지내고 어떻게 또 친척들 잔소리나 또 예. 걱정을 또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요 녀석들 또 말썽 부리지 않게 어떻게 명절을 지내나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잖아요. 사실은 그냥 당당하게 내놓고 우리 아들이 장애가 좀 있으니까 이리저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죽어 지내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전시 장애인 부모회 활동을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네, 그럼요, 되시는 거잖아요. 저기 예. 전화 주시면 또 같이 후원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또 더러는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또 힘도 얻고 정보도 얻고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그러시면 좋죠. 너무 기죽어 지내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돌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요구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부족한 시간이지만 두 분과 뭐 공적인 돌봄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상황, 뭐 정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공적 돌봄, 공공 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이옥주 회장님.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돌봄권. 두 번째는 공평하게. 세 번째는 긴급한 경우는 빠르게.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의 한 부분으로서 따뜻하게. 그다음에 따뜻한 돌봄이 가능하려면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따뜻한 환경이 돼야죠. 예. 그럼요. 그런 돌봄이 공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주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혹시라도 내가 지금 뭐 장애가 없고 돌봄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나의 만약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이제 이옥주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되고요. 김영 센터장님도 끝으로 제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도 동감이죠. 지금 또 회장님 말씀하신 거 돌봄권 또 돌봄 종사자에 대한 그런 노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저희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저희가 이제 저출산 국가잖아요. 저출산 국가가 많은 그런 OECD 그 회원국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그 기조에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이제 돌봄이 사회 문제가 정말 크게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민이 경제적 그런 신체적 정신적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도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또 회장님도 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간은 또 모두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 돌봄, 장애 돌봄, 또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또 국민들의 어떠한 삶의 조건에 처하게 돼도 자기의 존엄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대전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 또 대전시 장애인 부모회 이옥주 회장과
공공돌봄의 현황 또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당장의 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두 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편안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5시 엔데스남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세종시 출범 10년을 맞아서 세종시 출범 1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저희가 또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5시 엔데스남 끝곡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 부른 너의 의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 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나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수첩으로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